인간 발달과 교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조사는 백스민, PPT는 조영근, 발표는 저 이혜진이 할 거예요. 우리 인간 발달과 교육 강의에는 4가지 강의가 있어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인간 발달의 특징, 두 번째는 유전과 환경, 세 번째는 인지 발달, 네 번째는 정의적 발달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발달의 특징 강의부터 할 거예요. 첫 번째로 가소성이 있어요. 의미는 소성은 점토나 플라스틱처럼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입니다. 즉 인간 발달에서 인간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교육에 힘쓰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인간 발달에서 가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보면 유전과 환경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교정성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을 뜻하는데요. 교육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자기교정성을 나타내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자기교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차를 볼 수 있는데요. 발달의 과정에서 각 개인이 나타내는 시기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기 사진이 있죠. 이 아기 사진에서 개인차를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생후 6개월부터 지나면 옹알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월부터 8개월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개인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차에는 3가지 개인차가 있는데요. 개인간차, 개인내차,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간차는 어떤 특정한 능력에 대해서 여러 사람끼리 비교해 봄으로써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내차는 개인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여러 능력들을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끼리 차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를 잘하는데 예체능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요. 국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개인의 차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의 차이는 우열을 따질 수 없는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성격, 기호, 습관, 취미 등이 있습니다.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산만함과 폭력성을 교사의 노력으로, 여기서 동그라미 별표예요. 후천적 수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강, 유전과 환경을 보겠습니다. 인간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을 늘 하기 때문에 어느 쪽 영향이 큰지 당정 지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반응 범위 모형이 있는데요. 유전자에 의해 특성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눈 사진이 있죠. 유전적으로 눈이 갈색일 수 있고 검정색일 수도 있습니다. 다중유전은 유전에서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여러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모와 유서한 특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키, 지능, 능력, 성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로와 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유전자에 의해 발달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제한되는 현상입니다. 수로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발달의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갈림길에서는 미미한 환경의 힘으로도 특정 경로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선택된 경로로 한참 진행된 다음에는 경로를 바꾸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갈림길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점점 많이 진행될수록 나중에는 바꾸기가 많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통시적 상호작용입니다. 두 요인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유전이 발달을 크게 좌우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환경의 영향이 유전적 영향보다 점점 커지게 됩니다. 출생 시에 유전적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환경이 지속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이상 발달 유기체는
정상적인 발달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자기교정성의 개념을 통시적 상호작용 모형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3장 인지발달입니다. 인지발달은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피아제 이전의 견해는 양적 접근, 지능 구성의 요소, 지능 검사가 있고 인지발달 이론에는 질적 접근, 메커니즘, 단계론이 있습니다. 인지발달에 대한 다른 이론으로는 비코츠키, 신피아제주의, 다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피아제 이전의 견해에는 지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능이 언제 얼마나 성장하는지 알기 위해서 지능 측정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을 양적 접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피어맨은 지능 구성 요소를 밝히려는 시도 중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주장하고 이 요인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특정한 문제 해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수 지능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서스톤은 기초 정식 능력이라고 불립니다. 이 중에서 7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언어 이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감 능력, 지각 속도, 어휘 입창성, 기억력을 볼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 하위 영역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지능검사는 비네가 제작한 검사입니다. 프랑스 교육으로부터 학령기 어린이 중에서 정규교육을 받기 어려운 어린이를 선별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검사를 제작한 것입니다. 스탠포드 비네 검사로 발전하고 지능지수 IQ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웨슬러 검사는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을 구한 다음 표준화 작업을 하여 전체 평균을 100으로 정하고 각 개인은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하여 IQ를 산출합니다. 이런 방식 IQ는 펀치 IQ라고 부릅니다. 지능검사는 처음에는 개별검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개별검사는 피검사자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서 오늘날에는 집단 지능 검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능 검사의 해석은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지능 검사를 결과를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거나 오남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지능 검사 점수를 해석할 때 유의사항은 4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심리검사에서는 측정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검사에서 더 큰 오차가 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지능검사가 인지적 능력을 전체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지능 발달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지능검사는 평균이 100이어야만 하지만 오래된 지능검사를 사용할 경우 평균이 100보다 더 높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지발달의 메커니즘을 볼게요. 지능이란 유기체가 환경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인지구조는 도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합니다. 인지발달 단계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운동기에는 인지발달의 첫 단계입니다. 대체로 약 생후 2년에 볼 수 있고요. 영유아기 환경 적응, 생물학적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조작기는 이후 단계에는 모든 조작, 인지적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아직 않습니다. 다음 구체적 조작기. 어린이들의 조작 능력은 성인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은 조작의 내용이 현실적이어야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식적 조작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내용의 조작이나 순수한 언어적, 가설적 조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아제 이론의 시사점은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성숙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학습은 어린이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이어야만 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직접 활동은 언어보다 물리적 경험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숙,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인지 발달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비코츠키가 있습니다. 비코츠키는 잠재적 발달 수준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혼자서는 풀 수 없으나 교사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협동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수준을 보고 있고요. 현 발달 수준을 벗어나 잠재적 발달 수준에 있는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코츠키는 피아제에 비해 인지 발달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피아제주의를 볼게요. 여기 피아제 사진이 얘는 피아제예요. 그래서 지금 신피아제주의는 피아제 이론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방식이 있고 새로운 해결을 모색합니다. 발달 단계를 더욱 세분화시켰고 어린이가 피아제 이론 두 발달 단계 동시에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주어진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사고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지능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우리 다지능 이론에서는 지능의 본질에 관해 새롭게 제기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체적인 지능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처음 지능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7가지 하위 지능을 분리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어적 지능,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대인간 지능, 개인 내 지능을 볼 수 있습니다. 8가지 기능이 상호 독립적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뇌 손상에 의한 지적 능력의 분리, 두 번째, 백치나 신동들의 존재, 세 번째, 특정 정보를 조작하는 정신활동의 존재, 네 번째, 독특한 발달사, 다섯 번째, 진화사, 여섯 번째, 실험 심리학적 증거, 여섯 번째, 심리 측정적 자료, 일곱 번째, 상징화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강이에요. 4강의 정의적 발달입니다. 정의적 발달은 정서나 성격을 포함하는 비신체적, 비인지적 특성들의 발달을 포괄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란 기쁨과 슬픔, 두려움, 그리고 분노 같은 감정을 주관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들끼리 혼합되기도 하고 인지적, 생리적 조건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특정한 정서 개념 정리도 쉽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은 정서와 교육에는 정의적 교육, 성숙된 모습, 알맞은 교육 방법, 정서 발달에는 정서의 근원, 어린이 정서 발달,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발달, 자기 개념의 발달, 자기 존중감, 자기 조절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서와 교육에서는 이 그림 보시면 축구의 페어플레이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지식, 체육과 더불어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받는 사람의 정의적 측면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삶에서의 자기절제, 그리고 심각한 결함을 교육 탓으로 돌리고 학생들의 정의적 발달이 과정을 잘 이해함으로써 연령이나 학년에 알맞는 교육 방법을 개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서의 발달, 정서의 근원은 상태를 먼저 볼 수 있는데요. 반응처럼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감정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서입니다. 정서 상태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어떤지, 어떤 특성의 설명 방식이 인간의 모든 정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정서 발달을 보면 먼저 1차가 있습니다. 1차 정서에는 약 2개월에서 7개월 사이 몇몇 단기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람, 분노, 공포,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프로그램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문화와 무관합니다. 두 번째 정서는 2차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후 2년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식적은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정서가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평가적 정서는 사회적 표준이나 규칙 등을 이해한 다음 그 표준 규칙에 자신을 비추어 본 다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발달, 자기 개념, 자기 존중감, 정체감, 성격, 습관 등을 형성합니다. 자기는 자아와 같은 의미로서 여기서는 자기로 통일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념 발달을 보시면 제임스는 주체로서의 자기와 객체로서의 자기를 구분했습니다. 주체의 자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독특한 의식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클립 미드 볼드위는 자기 개념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를 통해 형성을 했습니다. 아동기 중기는 후기와 자기 개념은 특성 중심, 영리함, 정직, 수줍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서는 아동기와 좀 다른데요. 내적인 사고, 정서, 태도, 동기와 같은 심리적 과정에 기초한 더욱 추상적인 자기 개념을 출현을 합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능력을 갖추었을 때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점이 있습니다. 자기 개념의 발달을 몇 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지지적인 가족 환경, 명확한 규칙, 자율성, 존중 등과 같은 양육 방식, 그리고 또래와 비교 또는 누락된 성공 실패 경험은 자기 존중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7세 이전에는 학습 능력, 운동 능력, 사회적 수용도, 품행 등이 또래와 주요 비교 영역이 되고요. 청소년기에는 친근한 교육관계, 직업의 유능함, 그리고 이성에 대한 자신의 매력에 의해서 자기 존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인기에는 유머 감각, 도덕성, 자녀 양육 능력, 가정관리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은 교육에서 비교과적 교육의 내용,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기까지 얼마나 성취하는가, 성취하는 것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블락과 블락이 있어요. 여기서 뜻은 우리 행위의 중단. 사진 보이시죠? 담배와 술, 마약과 같은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동의 억제는 내가 너무 화가 났는데 이것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화내고 나중에는 폭력과 싸움을 일으키죠. 다음 만족의 지연입니다. 금덩어리 보이시죠?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지금의 작은 보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간발달 교육의 강의였고요. 이제 퀴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비코츠키는 피아제에 비해 인지발달에 있어서 네모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인지발달 단계 중 인지발달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의견이나 생각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